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산입니다. 자, 장 마감부터 짚어볼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선업주가 괜찮더라고요. 예, 오늘 뭐 시장 대체로 좋았고요. 또 트럼프 관세 우려가 이제 완화되면서 오늘 시장 뭐 특히 이제 반도체도 괜찮았고 대체로 고른 업종이 다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네. 유독 조선주가 눈에 띄게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트럼프 관세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트럼프 관세 수혜주가 오르는 모습들. 네.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오를 만한 이유들이 계속 좀 호재가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일단 최근에 발표된 1분기 실적들이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이 부분에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붙었는데요. 미국발 LNG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에 덧붙여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협력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아주 뭐 호재가 만발한 상황에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네. 뭐 개별적으로 본다면 한화오시언이 장중에 10%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또 HD, 현대중공업 등이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장작들이 쌓여가니까 더욱더 활활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의 1분기 실적을 보면은요, 네. 상당히 실적의 질이 좋은데요. 일회성 이익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적 자체가 고스란히 알토란 같은 실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향후에는 지금 강판 가격까지 하락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한동안 조금 우려를 했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도마저 향상이 되면서 지금 생산성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라서 네. 당분간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좀 태양광주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트럼프 관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화석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로 인해서 한동안 사실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됐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는데, 트럼프가 느닷없이 중국산 태양광에 3,50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이게 트럼프 관세 수혜주로 환골 탈퇴를 했죠. 그래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도대체 그 3,500%의 관세가 이거 뭐 계산이나 하고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대로 그냥 내뱉은 건지는 몰라도 태양광주에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 주식인 또 한화솔루션이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참 유독 눈에 띄는 조선주와 태양광주의 또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바로 HD 현대중공업그룹과 한화그룹의 주력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네. 한화그룹은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스튜디오에 직접 또 이제 출연하면서 음. 여러분들께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또 다뤄드리기도 했는데 네. 역시 한화그룹이 요즘 K 증시에 가장 핫한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일전에 제가 한화는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요즘은 야구도 잘합니다. 예, 아무튼 꽤나 재미있는 네. 그런 금요일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런저런 이슈도 많고 이벤트도 많아요. 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벤트 몇 개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글로벌 통화정책 이벤트로 본다면 이제 일본의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사실 뭐 관세 우려로 인해서 지금 달러 대비해서 이제 엔화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의 좀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BOJ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조금 높았었는데 최근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훨씬 더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영향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는 봅니다만 네. 그래도 주목할 이슈라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의 암 연구학회가 오늘부터 이제 3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만큼 그동안 사실 우리 바이오주가 그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시세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기대감이 바이오 섹터 전반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서 네. 바이오주에 관심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께서는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는요.
트럼프 관세 우려의 완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대선 레이스 이게 네. 이제 본격화됨에 따라서 기대감 등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은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원칙 오늘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가 뜨거웠기 때문에 이쪽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좀 많이 쏠리실 듯하지만 오히려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요 네. 반도체가 주도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좀 못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은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돈워리 시간에는 참 투자 요소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처음으로 이 달러라는 주제를 만들어 봤는데 달러라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려가기만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가기만 기다리는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 예측 불허인 상황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달러라는 것이 한 나라의 그러니까 환율을 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환율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이제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대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점이 바로 달러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달러를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달러도 현재 지금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주가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크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달러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요.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 달러 인덱스를 잠깐 설명드리면 전 세계 주요 7개 통화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네. 그 7개 중에 대부분 이제 유로화도 있지만 엔화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108까지 갔었어요. 108은 달러가 상대국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는 또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네.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세면 상대국인 다른 나라 통화는 어떻게 되죠?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 우리 원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돌아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이 오늘 현재 종가로 금요일 종가로 1,430원대까지 네. 여기 1,400 그렇죠. 1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1,430원대까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한 나라의 국력, 체력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의 말, 네. 그다음에 시장에 있어서의 트럼프와의 알력 네. 이런 걸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투자하기도 좀 어렵다. 근데 네. 그 부분은 좀 오늘 좀 나름대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걸 아예 여쭙고 갈게요. 네. 지금 어쨌든 달러와 가치 하락인데 네. 이런 전망이 있어요. 3분기에는 환율이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또 가능성. 그렇게 그런 네.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환율이 1,400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높은- 지금 예. 이미 오랫동안 올라서 예. 익숙해졌다 뿐이지 지- 굉장히 높은 굉장히 거예요. 높은 네. 수준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1,300, 그러니까 그 당위성만 보더라도 1,300원대로 내려와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네. 1,300원대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1,300원대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은 전 있을 것이다라고 네. 봐요. 네. 그리고 1,300원까지 내려오면 어떤 효과가 있고 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일단 1,300원까지 내려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1,400원대 중반에서 외국인들이 사서 네. 1,300원대 중반까지 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8% 정도 삼성전자가 5만 5, 6천 원 있다 하더라도 8%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자산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들어오는 네. 부분들도 있죠. 반면에 수출 경쟁력은 좀 악화되겠죠.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환율이 강해지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는 있긴 네. 하겠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달러가 약해져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다시 합심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똘똘 뭉쳐서 새롭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자.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어떤 뭐 반도체도 개발해내고 현대차가 좋은 차를 만들어내서 우리 원화가 강해져서 1,300원대로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달러가 약세에 조금 더 기름을 부어주게 된다라면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음. 일단 환율이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네. 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잘하고 현대차가 잘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나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외에서 수출 경쟁력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환율로 이겨내는 수출 경쟁력은 의미가 없어요. 품질로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1,300원을 가야 된다. 가야 가는 된다? 것은 달러에 의한 의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남으로써 네. 우리가 1,300원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희망 섞인 부분으로서 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달러 얘기하면 왜 달러 인덱스 얘기하잖아요. 네.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데 우리 이제 기준점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달러가 전 세계 기준점이죠. 그럼 달러는 뭐에 대해서 나타낼까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주요 7개국 통화인데 네. 그 중에서 4개가 유럽이에요. 네. 유럽이고 나머지는 이제 호주하고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7개 통화를 바스켓으로 모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달러를 해서 달러 인덱스라고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환율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1,3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만 네. 우리 원하는 약세로 약세. 표현을 하죠. 네. 근데 달러 인덱스가 100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7개 통화국 대비 동등한 가치를 나타내는 건 100이거든요. 네. 100에서 지금 10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8만큼 달러가 네.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러가 강하다. 달러가 네, 강한 네, 거예요. 네. 달러 강세고요. 100 이하 지금 현재 오늘 금요일 봤을 때 99까지니까 지금은 달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적으로 보는 거랑 약간 좀 다르죠. 반대 방향.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100 이상이면 달러 강세, 100 이하면 달러 약세 이렇게 표현. 그래서 원화가 강세. 원화가 이렇게 강세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다시 정리하냐면 엊그제 108이었던 게 99까지 한 10 정도가 떨어지면서 네. 우리 환율도 1,500원 향해 더 가는 것이 1,400원대로 떨어지면서 네. 우리는 워낙 강세, 달러는 약세.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네. 현재 지금 뭐 채권도 약세, 그다음에 달러도 약세, 주시장도 약세 이렇게 나면서 정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모르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면서 현재 지금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달러가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고 네. 했는데 참 그래서 이번에 좀 재밌었던 상황이 웃긴 게 트럼프가 말을 또 바꿨어요. 처음에 원래 SNS에 뭐 파월의 해임은 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된다. 했는데 네. 이게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무서워하고 있다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먼저 딱 말씀드렸죠. 느꼈던 네, 게 이제 해임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사실 금융시장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융시장을 생각한 거죠. 꼼수 아니에요? 꼼수. 근데 금융시장은 네. 우리를 생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원래 이제 금리를 이제 연준이 인하하기를 트럼프는 내심 바랬죠. 그렇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안 내렸죠. 네. 지켜보자 그랬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네. 파월 의장이 단순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피봇 네.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도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피봇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금리를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파월 의장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적기다. 네. 오히려 금리를 내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긴 하겠지만 많은 지금 미국 국민들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일단 돈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딱 반대를 하니까 해임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마음에 안 뭐. 들었고 네. 지금 나오는 분석 기사들을 보면 법률적인 검토까지 들어가서 봐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하면 임기 중에도 해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대통령에게 달려갔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달려가서 이거는
금융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독립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인 독립이냐 아니냐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독립기관의 수장을 네. 행정부의 수장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자산시장에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잘못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할 수 트럼프는 없잖아요. 사실 기관의 근데 특성상. 만약에 네. 지금 조윤선 기자님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빙의가 됐다라고 하면 차영주 배 나온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 할 수 아니겠습니까? 있다. 갈 수 있다. 트럼프니까. 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트럼프니까요. 트럼프니까 네. 가능한 거죠. 이게 원래 조 기자님 같으면 전혀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빙의를 그쵸. 하죠. 빙의를 썼을 때. 빙의 네. 딱 했을 때 너 배 나왔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얘기가 만든 게 네. 이게 뉴욕 시장이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더군다나 급락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네. 이틀 연속 급락을 시켜놓으니까 이건 아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몇 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시장이 시위를 계속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고 확실하게 신호를 줘야 된다라고 두 장관이 얘기를 했다라고 현재 기사에 전해지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임은 없다. 어떻게든지 끌고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달래기를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시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이니까 가능하다라는 면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나름대로 장관이 대통령 앞에 가서 이런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뭐 생각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얘기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거죠.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내가 맡은 역할이 재무장관이고 내가 맡은 역할이 상무장관인데 대통령이 나를 임명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역할에 있어서 대통령 앞에 가서 쓴소리 해야 돼. 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고 그렇게 해서 잠깐 흔들렸다 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고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저력이 네.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참 이럴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100일이 좀 안 됐는데 이게 아직 거의 이제 겨우요? 그쵸. 근데 예. 셀 아메리카 완전 이제 자금 이탈이 엄청나게 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계속 예외적인 상황인 게 미국 증시, 달러, 채권 예. 일명 트리플 약세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이런다는 거는? 그렇죠. 보통 이제 서로 간에 뭐 하나가 약하면 네. 물론 달러가 약하면 채권이 강하다라든지 채권이 약하면 달러가 강하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100일이다라고 하면 밀월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관세를 매긴다라는 게 목적 자체가 미국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 그렇죠. 고용을 증가시키고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국가에서는 더군다나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내고 있어요. 네. 멕시코, 캐나다에서는 이민 문제 얻어냈죠. 중국에 대해서는 마약 문제 압박하고 있죠. 네. 또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이제 통상 그렇죠. 이제 가셨는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들고 왔다. 그게 무엇인지 진짜 우리 국이 그과의 어떤 관계가인지 그렇죠. 복잡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미국 라고 입장에서는 했죠. 네. 뭔가 가만히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교역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지금 내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 입장에서는 얻어낸 거잖아요. 근데 또 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니까 네. 없는데도 그럴 수도 그럴 있다는 수도 생각도 있어요. 들어요.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뭔가 좀 허풍일 수도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미국을 위해서 진짜 미국 관료들은 일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야 이거 조금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는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만 반대로 보는 시각들은 놓고 본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안정적인 구조로 흘러가는 이 세계 흐름 속에서 네. 일부 지금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본적인 틀을 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이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어. 하다못해 좋다. 그렇네요. 중국에서 폭스콘 공장을 미국에 갖다 놓으면 네. 미국 여기서 일할 사람이 있어? 가서 땀 흘려서 조그만 거 조립하고 할 일단 사람이 있어? 두 번째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고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팔 수 있어?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마 어려운 경제에서 이런 것들을 더 흔들어 놓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관세를 뭐 200%, 100% 이렇게 때린다라는 게 말이 돼? 그렇다면 이게 다른 나라들도 보복을 할 텐데 자 중국의 보복 만만치 않고 있잖아 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을 떠나자. 지금 이제 결론으로 말씀면 증시 약세 달러 약세, 채권 네. 약세인 것은 일단 미국을 좀 떠나자. 미국을 떠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현금을 좀 늘리자.
어떤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결국에는 달러를 버리지는 더 못하지만 못하지만 잠깐 두자. 지금 이거는. 내가 달러를 굳이 내가 소유할 필요는 없다. 네. 주식을 내가 지금 소유할 필요는 없다. 채권을 내가 여기서 소유할 필요는 없다.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채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력도가 생겼네라는 또 증권가의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네. 오히려 이제 역발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태 네. 언젠가는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국내 증시죠.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다. 올라갈 있을 거긴 것 하지만 같아요. 지금 당장 이번 주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일단은 조금 탈출하고 보자. 네. 그동안 국내 주식 시장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세를 모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여태껏 지켜보면 일단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일부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채권도 좀 팔고 네. 다 팔아서 현금을 좀 갖고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제 엔화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얘네가 이제 강세가 되면서 특히 네. 엔화가 요즘 초강세다 이런 네. 표현까지 하는데 네. 저는 또 그러다 보니까 엔화에 이제 수요가 몰렸죠. 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그간 사실 좀 잠잠하긴 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엔화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 네. 엔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금 달러가 약세인 부분들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일본이 뭘 하려고 그러죠? 금리를 인상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900원대 초반에서 엔화를 바꿨다라면 지금 1,000원 더 줘야 돼요. 그니까요. 그때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행 갔다 올 거 이러잖아요. 하는데 지금 거의 불과 지금 4개월 만에 한 10%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0%가 오르니까 물론 이제 1,000원대 초반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10% 정도나 하더라도 뭐 여행 정도야 하지만 무슨 뭐 우리가 자금 송금이라든지 네. 유학 송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인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일본이 금리가 싸니까 네. 싼 금리를 빌려서 글로벌 투자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 싼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네. 그걸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1%에서 2% 올라가면 몇 프로죠? 10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수익률이 100%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것들을 팔아서 네. 일본의 엔화 대출을 갚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거든요. 이 규모가 얼마인지는 저희는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네.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우는 각각 개별의 총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그 부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한 2차례 정도 작년에 있었는데 네. 지금도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빠져나가진 않지만 안 들어온다는 자체는 한쪽에서는 유입되는 돈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딩에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합으로 놓고 보면 가만히 있는 건데 지금 자금의 흐름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네. 식으로 현재 지금 엔화가 1,100원대 고착이 된다라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분은 우리 시장이 지금 가뜩이나마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것에 찬물을 네.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달러로 넘어가서 지금 그러면 조금 계속 이제 괜찮잖아요. 사기에는 사용자도 괜찮고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증시처럼 저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계기로 봐도 돼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참 저희들이 이제 조언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워낙 동서남북이라서 예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강하게 그래도 난 한다. 그래도 난 흔들림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조금 큰 소리 내면 조금 줄여주고 그렇죠. 특히 중국하고도 지금 이제 협상에 나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중국이 더 세게 붙었죠. 관세 제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거기는 또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을 이제 보시는 건데 원래는 달러 원이지만 네. 원달러 환율이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원달러 환율이지만 이게 지금 1,419원, 18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야, 1,300원대로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다시 1,430원대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개인이 이겨내긴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섰던 게 이제
그 90일이기 때문에 네. 6월 말이거든요. 네. 6월 말까지는 조금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자. 지금 상태에서는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게 거리를 좀 두자. 어느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했다가 1,300원대로 우리가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잘 하면 오히려 지금 환율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간 보수적이라는 게 좀 덜 투자예요? 아니면 일단 관망이에요? 관망이죠. 관망으로? 관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이제 우리가 조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달러를 직접 산다라는 것이 물론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환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달러로 투자하는 경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고란 기자님 이제 금 얘기를 하시면서 네. 실물 투자도 있고 실물 외에 ETF라는 그렇죠. 것들도 있습니다만 달러는 달러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달러 통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요 국채은행에서 달러 통장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하나 갖고 있어요. 진짜요? 네, 달러 통장을 하나 갖고 있어서 일반 통장처럼 그냥 달러를 사서 넣는 달러를 식인 사서 거죠? 달러 예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간다라면 거기서 출금을 해가지고 현금 출금하듯이 그러니까 한화가 있는 거 대신에 달러가 있다고 생각하면 달러가 되는 있는 거예요. 거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행 가는데 1,000달러 출금한다, 네. 1,000달러 하고 그다음에 쓰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한 100달러 남았다, 다시 100달러 예금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화 통장이 하나 있고 네. 원화 통장 말고 달러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네,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환율이 1,300원 떨어지면 달러 또 사서 넣어놓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네요. 예, 단순한 거니까 수수료도 안 붙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금이라든지 달러 같은 경우 집에서 하게 되면 보관 비용도 있고 부담되죠. 또. 부담되죠. 네. 뭐 그쵸. 부담되죠. 집에 뭐 현금 쌓아놓은 게 뭐 금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그 대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되는데 달러만 되느냐?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모든 통화가 다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 엔화도 갖다 엔화도 집어넣을 되고, 수도 네. 뭐 유로도 갖다 넣으실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놓으면 중요한 건 뭐죠?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건 좀 감안은 해야겠네요. 예,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하게 된다라면 굳이 내가 이제 굳이 내가 집에다 여행 뭐 아니면 출장 자주 네. 가시는 분들이 집에 쌓아놓고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옛날처럼 요즘에 뭐 도둑 드는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네요.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시대인데요. 어느 시대인데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송금도 거기서 자유롭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뭐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 든 생각인데 이제 달러가 어쨌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달러 선물 그 인버스 네. 그건 어때요? 근데 그거는 저는 지금 해보시지 않은 분은 우리가 인버스 투자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관심이 왜냐 많거든요. 많은데 떨어지니까. 관심에 대한 많은데 근데 이게 인버스라는 것이 우리가 심리를 아울러야 되거든요. 이게 더 힘든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네. 사서 올라가는 개념이지 그렇죠. 사갖고 떨어진다는 개념은 쉬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네요. 어려운 안 가져봤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안 가져봐서 떨어져라 이게 정말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고 네. 인버스 투자라는 것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4월 25일 현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쇼커버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조선주라든지 뭐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고점에서 10%씩 올라가는 거는 이거 공매도 쇼커버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좀 주셨죠. 드렸거든요. 네. 만약에 환율이 이런 움직임이었다고 쳐봐요. 엊그제 1,418원에 만약에 네. 내가 숏을 쳤어요. 1,420원대 숏을 쳤다고 네. 쳐봐요. 1,400 그러면 18원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1,300원 갈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1,430원이에요. 심정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괜히 그렇네요. 묘하네요. 그런데 묘할 수 갑자기 있어요. 트럼프가 뭐 저기 파월을 해임한다. 응. 뭐 나와서 1,450원 간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네요. 또 다른 느낌이긴 또 다른 하네요. 느낌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이제 하락이니까 인버스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주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이 어떻죠? 벌렁벌렁하죠.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경험을 해야 할 수 요거는 있는 조금 거고요. 고민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긴 그렇기 하겠네요.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냥 예금을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 네.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 되면 나중에 실물을 한 방향으로 내가 익숙한 쪽으로 네.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만약에 엔화가 1,100원이다라고 해서 숏을 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은 상품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알아야 할 달러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7월의 패키지, 줄라이 패키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밤이죠. 한미 2+2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관련돼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주고받냐잖아요. 기간도 정해졌고 실효성과 또 우리의 대가 등을 좀 짚어볼 텐데 자, 이제 일단 우리는 관세 조치 면제를 일단은 요청을 한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가 이번 협의 미국에서는 순조롭고 뭐 우호적으로 됐다. 뭐 이런 평가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이번 협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흐름을 보니까 음. 서로가 전략을 들켰다. 전략을 들켰다. 네, 치명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네. 이런 거겠죠. 지금 7월 초까지 이 상호 관세 네. 협상을 전 세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가장 사실 만만한 음. 일본하고 한국과 일본을 좀 모델 케이스로 네. 야, 한국 일본 이 정도를 내놨어. 너희들 못 내놓을래. 본래 이런 식으로 요 카드를 네. 쓰려고 사실은 일본 했는데 일본은 실패한 거고. 네. 그럼 한국 왔는데 음. 이걸 너무 잘 준 거지. 예. 오히려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예. 스콧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자회견이 네.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쯤에 맞아요. 거기 그 노르웨이하고 정상회담 자리에 들어가서 트럼프가 물었더니 successful 그다음에 뭐 A 게임을 네. 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네. 굉장히 표정을 보셨어요. 그렇게 만족한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아이고 된장을 내놨구나 네. 싶었는데 한두 시간 후에 그 차장국 부총리와 안상덕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에는 이거 수습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약간 그죠 보수적으로 또 발언도 한 그렇죠. 면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도 들켰고 음. 이제 우리나라 전략은 뭔가 제대로 딜을 해서 네. 뒤에 건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세 장벽을 그쵸. 무너뜨렸다. 큼직한 거. 네, 무너뜨렸다. 이 서로 간에 이 윈윈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엇박자를 내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좀 더 오버해서 석세스풀 이러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그대로 들킨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왔을 때 야 한국 이 정도 내놨어. 한국은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보란 듯이. 그걸 그렇죠. 지른 거죠. 근데 사실은 한두 시간 있다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온도차가 크다 막 오늘 이랬잖아요. 아침에 기사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제일 처음에 기자회견을 해서 일단 뭐 우호적이고 협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벤센트 장관이 그 이야기했던 게 일주일 후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는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과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 총리가 대선에 나온다면 이 일주일 후라는 거는 결국에는 선물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한 말이 뭐냐면 시간을 가지고 6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마지막 화두는 뭐였냐면은 방위비 협상은 뺐다. 요 부분만 그러니까 트럼프와 네. 이게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다가 요 부분만 뭔가 공통된 목소리를 냈지 나머지는 다 엇박자였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좀 주어진 걸 짚어볼 텐데요. 이제 7월 8일까지라는 기간이 있죠. 유예 네. 기간 있고 줄라이 패키지라는 이제 과제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우선 해주세요. 이번 2+2 협상에서 아젠다 조율은 한 것 같아요. 네. 아젠다 조율은 첫 번째로 이게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육이란 말을 썼는데 네. 현재 25% 상호 관세를 아주 산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무역 적자 차이를 나누기 2. 나누기. 예, 아주 어려운 수학을 하셨는데 네. 이걸로 25%를 때렸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네. 다음 달 15일 날 APEC에 들어오는 네. USTR 협상이 들어오는 사실은 그런 건 다 빠져 그쵸.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저는 첫 번째 관심 포인트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문제도 걸릴 뿐만 아니라 AI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걸리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안보 제고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저게 이제 크게 보면 덩치가 이런 것 같아요. 무역 줄 건 주고 네. 받을 건 받아오고 네. 살 건 사주자. 음. 안보 에너지 제고를 두 번째 아젠다로 세팅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LNG가 연관이 돼 있겠죠. 우리 그렇죠. 너희들 LNG 더 사줄게. 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줄 선물은 이제 조선이겠죠. 예. 음. 조선업 재건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에서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아젠다를 이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아젠다에서 아마 미국 쪽에서는 LNG, 미국산 LNG와 알래스카 LNG를 굉장히 세게 밀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선물로 가져간 게 음. 조선업인데, 또 재밌는 거는 그 같은 주에 출발하기 전에 네. 월요일 날 음. 그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하고 공동 그쵸. 투자했잖아요. MOU 이것도 맺었죠.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음.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왜냐면 그 안 장관이 이번에 카드에서 당근 다 포기하더라도 네. 자동차 관세만큼은 그렇죠. 우리가 낮춰주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발언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음. 루지애나 주에 있는 현대제철 투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경쟁사이고 앙숙 관계인데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했다. 합심해서 투자를 하니까 네. 선물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간 걸로 봐서는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선물을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비서장관이 네. 그렇게 흡족한 미소를 이 정도 가지고 지었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요소별로 들어가 네. 보면 먼저 이제 LNG를 좀 볼 텐데요. 일단 패키지 후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LNG가 수입을 확대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다른 국가와의 중동하고도 계속 해왔으니까요. 이런 것도 사실 전방위적으로 다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 큰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섣불리 또 확대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에너지 수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계약하면 단타 계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장기 계약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 계약의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물론 국제 선물 가격이 인동이 되긴 하지만 네. 미국이 이 정도 카드를 내민다는 것은 이미 뭐 다른 쪽에 수입하고 있는 지금 보시면 뭐 카타르라든지 네. 호주가 훨씬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저 수입 물량을 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나라하고의 관계도 또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산자부가 어떤 전략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LNG를 최소한 지금보다는 많이 늘리겠다는 걸 내민 것 같고, 그리고 이 LNG는 사실은 알래스카 LNG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늘려놓으면 그 포션만큼의 알래스카 LNG 개발해서 그만큼은 나중에 빼자는 빼자.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옵션을 네. 걸지 않았을까. 그래. 네. 근데 핵심은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LNG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참여하라는 것 같아요. 미국 측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그 장관이나 부총리 발언을 토대로 보자면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임기 끝나고 뭐 시작되고까지 다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현지 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 정말 본전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가 될지가 궁금해요. 네.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협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본은 빠졌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 440억 불이면 60한 5조 7조 정도 5조, 되는데 일본이 빠졌다는 것에 조금 일단 의심 눈치가 있고요. 그러면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 대만도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적극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미국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미국보다. 네. 네. 지금 뉴욕 타임즈 보면 네. 지난 2월달에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출범시켰잖아요. 네. 6월 2일 날 한국과 일본 통상관리들과 함께 회담을 개최할 계획을 세웠는데 일본이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 딴 데는 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이다는 이야기는 알래스카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예전부터 검토해오다가 여러 정부에서 안 했던 거고 네, 국내 기업에서도 실제로 좀 확인을 했다가 안 됐던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건데 당연히 이유가 사실 있죠. 이 기간 동안 많이 바뀌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부 입장에서는 이미 뭐 에너지 관련해서 대한고래 프로젝트도 사실은 끝난 거고. 그렇죠.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더라도 네. 이게 시간이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사실 뭐 단 몇 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이 카드를 내민 게 아닌가. 근데 그리고 많이 너무 섣불리 네. 카드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진짜 조금이라도 뭐 수입만 한다든지 만들어둔 뒤에 아니면 건설에 참여를 하든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어쨌든 받아야 되는 카드도 있잖아요.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리적인 요소도 사실 있고. 거기는.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경제성이 제일 크죠. 경제성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경제성이죠. 그리고 이걸 참여하게 되면 산자부 산업자원부가 들어가고 그 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가스공사예요. 그럼요. 지금 가스공사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이 들어간다 해도. 그리고 저는 이번 협상에서 만약에 미국 LNG 수입을 늘린다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LNG 그 도시가스비가 네. 팬데믹 끝이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네. 그 부담을 또 떠안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타르라든지 다른 쪽보다 미국 LNG가 아마 싸지가 않을 거예요. 음. 과연 그러면 이 정부 그 현 협상에서 이걸 감안하고 했는가? 그러면 이 부담은 어디 가는가? 다음 정부로 가겠죠. 그렇죠. 예. 그 미국 LNG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을 시작하면 이게 가스공사가 직접 뛰어들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는 더 악화될 것이 뻔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선물을 주는 것 같은 지금 저지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제 타격이 생각보다는 클 것 같은데 조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트럼프가 취임 때부터 얘기했던 게 조선업이었어요. 네. 오늘 또 이 발언 이후로 조선업 주가도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오고 갔는지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대표님과 손익계산서를 좀 두들겨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술은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세한 거는 확실한데 그랬을 때 뺏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을 홀랑 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게 좀 득과 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배를 뭐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트럼프의 요구는 조선업의 재건입니다. 네. 예, 재건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김동관 부회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만날 것 같은데. 기사들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네. 한 만났었고. 음. 네, 그렇게 되면 직접 왔을 때는 분명히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트럼프 주니어가. 주니어여도. 네, 뭔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저는 지금 어쨌든 이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하나오션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전신이 대우조선이 네. 이 군함이나 이런 데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네. 이제 기술까지 요구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번에 그 벤센터 장관이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은 조선업을 공장을 투자하는 걸 넘어서 기술적인 얘기,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았나는 생각을 저는 그래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재건도 재건이지만 이게 기술은 사실 우리가 어쨌든 카드를 쥐고 있으려면 기술만큼은 우회적으로 다른 거를 주더라도 기술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당연하죠. 네. 지금 그 대만을 보면요. 이 관세 지난달 그 수출입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만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그게 뭘 말해주느냐? 관세 경쟁이 아무리 세도 결국에는 자국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파고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범접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큰 국가여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산업을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이번에 조선 재건을 돕는다는 뭐 이런 그 패키지에 조선의 기술 여러 가지 기술까지 다 같이 넘어간다면 다음에 쓸 카드가 없죠. 그건 안 되는 거. 네. 그건 뭐 그 정도는 당연히 알 거고. 그런 정부도.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협상에서 조선에 대한 카드를 정부에서 어디까지 내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일단 미국 조선사를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수를 하고 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게 불리할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 배는 안 사겠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만든 배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한국에 많이 줄게라고도 했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고 이런 환경에서 기술을 그냥 무턱대고 준다는 것은 패를 다 까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다음에도 이 카드를 써먹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력하게 내민 거는 철강 자동차 품목별 25% 네. 빼달라는 건데 네. 이게 뭐 물론 대가는 있겠죠. 근데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산자부 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상호 관세 전체를 빼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품목별이죠. 품목별. 품목별로 알루미늄, 좀 차별을 철강. 두고서 계산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미국의 수출 전체 수출 비중이 한 18%쯤 되거든요. 18% 중에서 절반 정도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자동차가 한 60%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이미 빠져 있는 네. 것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이미 또 부품은 또 관세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공동 투자를 미리 발표를 해놓고 간 것 같은데 자동차 관세를 전체를 다 빼달라고 했을지 네. 어느 정도 빼달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품목별 관세를 좀 자동차는 좀 차별해서 많이 빼달라고 한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공화당의 기초가 러스트벨트인데 그렇죠. 예, 쉽지가 않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계산기를 많이 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줘. 또 들어올 테고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제일 사실 관심 있었던 게 방위비였는데 네. 이번에는 언급이 없었다는 게 네. 부총리 발언이거든요. 일단은 투트랙으로 이제 다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다음 주에 사실 한미 그 국방 협의체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를 감안해서 아직 말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의문스러운데 일본 방위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나타나서 했잖아요. 네, 일본을 했는데 한국을 뺐다. 음,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야, 방위비 카드를 안 내밀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이 좋아하는 카드를 내밀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네. 이게 첫 번째 네.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방위비는 왜 뺐지? 그 음. 다음 또 다른 딜이 있었나? 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그렇게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맞다면 네. 사실은 그 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미국이 협족할 만한 카드를 많이 내미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위비 얘기를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아예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으니까요. 응. 두 번째라면 이거 두 번째도 걱정입니다. 두 번째라면 방위비는 그럼 다른 패키지에 묶을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서 사실 저는 정부에서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요? 언론이나 이런 곳에 지금 이번 협상의 결과를 짧은 브리핑 외에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않고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주가도 보면 발표하는 당일날 오전에 잠깐 떴다가 다시 맞아요. 오랬어요. 네. 이제 의심하는 건 이거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가 공백기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해야 시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게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협의 때는 트럼프가 갑자기 왔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대비하고 간다고 부총리도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안 왔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트럼프가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거의 뭐 천재라고도 하잖아요. 예, 협상이 있었어요. 네. 일본하고 협상할 때는 갑자기 나타나서 방위비를 본인이 꺼냈고 그렇죠. 한국하고 협상할 때는 반대로 본인이 나서서 방위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한국이 협족한 카드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 마음에 안 들었고 한국은 왜냐하면 마음에 오늘 들었다. 발언을 봐도 그렇거든요. 한국이 잘 준비해왔다는 뉘앙스고 네, 일본은 조금 미흡했다라는 분위기의 뉘앙스였어요. 맞습니다. 벤센터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에게 얘기를 했겠죠. 네. 협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나라 기자에게서는 이게 수습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습은 일주일 후에 MOU 체결하는 것을 수습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줄라이 그 패키지를 이야기할 때 네. 차기 정부에서 눈치 볼 만한 것들을 또 변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협족할 만한 카드를 내밀었다. 저는 그 카드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LNG 카드가 아니었을까. 알래스카. 예, 왜냐하면 고전에 일본은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제일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가도 사실 잠깐 그러고 말았던 것처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분야별로 원래 조선업, 뭐 LNG 다 원래 그 주가가 괜찮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침체기까지는 아니지만 관망해야 될까요? 90일 기간, 그러니까 7월까지는 좀 관망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재밌게 봐야 되는 거는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요. 1분기 실적은 네. 1분기 실적은 사재기가 좀 있었다고 많이들 있었죠. 봐요. 미리 알고. 그래서 네. 실적이 좋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괜찮았는데 이게 2분기까지 사재기가 이어진다면 어차피 7월이니까요. 그렇죠. 이어진다면 7월에는 관세가 정말 발동하는구나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전혀 사재기를 하지 않아. 음. 그럼 관세는 또 협상을 딜레이할 수 있구나. 네.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솔직한 또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범국가적으로 득이 많은 그런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요. 이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